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강지훈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최악의 불행을 맛보고 나락으로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대를 많이 했다거나 한창 좋은 어떤 순간에 나쁜 일이 닥치면 그 타격이 훨씬 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소소한 경험들은 다들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해요.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하는 경우라든지 첫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답니다.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제가 살아온 얘기를 먼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사는 얘기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비슷하다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애정을 갖고 들어봐 주세요. 저 또한 듣고 계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흔히 부산 사람들은 바다 보러 잘 안 간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바다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바다와 하늘의 파란 색감을 좋아했어요. 특히나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걸 좋아했죠. 스케치북을 얼마나 자주 갈아치웠는지 몰라요. 우리 지훈이 스케치북 벌써 다 썼네?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아? 응, 엄마. 난 세상에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아니다. 엄마 아빠랑 노는 거 다음으로 그림 그리는 게 좋아. 아유, 다행이다. 아빠는 우리 지훈이가 아빠보다 그림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지 뭐야. 그나저나 이 그림 정말 멋진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파란색을 표현했을까?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고슴도치 엄마인 건진 모르겠지만 지훈이 그림을 보면 확실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당신이 보기에도 그렇지? 맞아. 우리 지훈이가 색감도 그렇고 손재주가 남다르잖아. 아주 주목받는 화가가 될 거야. 확실해.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는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외동딸로 자랐던 데다가 저에게 미술 공부를 시켜주실 정도의 형편은 되셨던 부모님 덕분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미대 입시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저의 그런 꿈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아빠가 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귀를 의심한단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겠더라고요. 전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제나 화목하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던 저희 집에 그런 슬픔이 닥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죠. 엄마는 아빠 간병을 하면서도 늘 밝은 얼굴을 보이려 하셨지만 그 뒤로 비치는 슬픔이 제 눈엔 다 보였어요. 아마 아빠 눈에도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빠도 슬픈 얼굴을 하실 때가 많았으니까요. 저 또한 엄마 아빠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운 적도 많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두들 깊은 곳에 슬픔을 묻고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서로를 위해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나 그냥 부산에 있는 대학에 갈래. 아니 왜? 너 오래전부터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잖아. 그 대학에 맞춰서 계속 준비했으면서 갑자기 왜 그래? 아빠 병원비로 큰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내가 서울로 가버리면 엄마 혼자 아빠 옆에 있어야 하잖아. 지은아, 그러지 마. 네가 그러면 아빠도 더 속상해할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돈이야 보험금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정도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으니까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엄마, 나도 아빠 옆에 오래 있고 싶어서 그래.
이런 말 정말 하기 싫지만 아빠가 언제까지 우리 옆에 계실지 모르잖아. 여기 남고 싶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도 더는 저에게 원래 목표로 하던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라는 말씀을 못 하셨죠. 이미 눈엔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셨고 말이에요. 저도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맬 정도로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빠에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 아빠도 제가 왜 부산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는지 아셨을 거예요. 그렇게 더욱 애틋한 마음으로 저희 세 식구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 2학년 올라가던 겨울에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이후로 전 엄마와 단짝이 되어 어딜 가나 함께 다녔어요.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은 나이였지만 그보다 엄마와 함께하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엄마와 저희 모녀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부산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화실에도 나가고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맡아보고 그러면서도 제 개인 작업에 대한 열망은 늘 갖고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계실 때와는 집안 형편이 달라지긴 했으니까요. 팔자 좋게 유학을 간다거나 개인 작업에만 몰두할 순 없었고 돈을 벌기 위한 일들을 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했었죠. 그러던 중 엄마 지인이 엄마에게 제 중매를 서겠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대학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정말 화들짝 놀랐지 뭐예요. 중매? 나더러 손해보라는 거야? 뭐야 정말. 내가 몇 살인데 벌써 그런 걸 봐. 아줌마도 정말 너무하시네. 너무 아까운 자리라서 그런다잖아. 서울 출신이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몇 년간 부산에서 근무를 한다는구나. 조건이 너랑 아주 딱 맞는다면서 아줌마는 정말 신났어. 설마 엄마 그래서 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 난 싫어. 아직 결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소개팅도 별론데 선이라니 말도 안 돼. 20대 중반에 갓 들어섰을 때니 중매니 선이니 하는 단어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이상했으니 전 질색하며 싫다고 절대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엄마도 별 수 없다 하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나가고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수강생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우연히 그 프로그램 수강을 한 건 아니었고 제게 관심을 갖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 신청한 거였어요. 사실 수강생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셔서 웬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었지 뭐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작정을 하고 온 사람을 모른 척할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수강생인 거려. 강지훈 씨 맞으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성 같은 건 절대 안 본다고 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성 같은 건 어쩐지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이라는 게 사실 부담스럽죠. 부담 없이 식사나 한번 하실까요? 아니면 차라도.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주말엔 엄마랑 선약이 있어요. 어떡하죠? 아, 그러시구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두 분을 함께 모시면 어떨까요? 꼭 가보고 싶은 바닷가 카페가 있는데 혼자 가긴 처량해서요. 같이 가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문화센터까지 찾아온 사람에게 계속해서 거절을 할 수도 없고 또 가만 생각하니 엄마랑 같이 가는 게 덜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했고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선 보는 거 아니냐고.
그게 훨씬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얘기를 들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했지만 그 전까진 정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 그저 저 혼자가 아니라 엄마랑 같이 간다는 게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의 첫 데이트를 엄마랑 셋이서 하게 된 셈이랍니다. 그 사람이 가보고 싶다고 했던 카페는 부산에서 바닷가를 따라 조금 올라가야 하는 기장에 있었는데요. 가는 길도 너무 예쁘고 카페 전망도 좋고 오랜만에 바람 쐬니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할 때는 아주 잠깐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저희 셋이 꼭 그렇게 나들이 가던 때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뭉클하기도 했고 눈물이 핑 도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엄마도 똑같이 그런 기분을 느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람 꽤 괜찮은 사람 같더라.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싹싹하고 다정하고 게다가 그렇게 듬직할 수가 없던데 넌 어땠어? 괜찮은 것 같았어. 근데 뭐 사람 한 번 보고 어떻게 알아? 누구라도 몇 번 정도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지. 그렇긴 해. 그래도 몇 번 더 만나보긴 할 거지? 오랜만에 듬직한 남자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드라이브 하니까 좋더라. 옛날 생각도 나고. 엄마도 그랬어? 나도 아빠 생각 많이 했는데. 엄마와 함께 셋이서 첫 데이트를 다녀온 그날, 엄마와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아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한 번 만났을 뿐인데도 그 사람이 꽤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날 엄마와 제 가슴에 아련하게 떠올랐던 그 감정들이 그 사람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했던 거죠. 사실 저보다 엄마가 더 그러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미 깜빡 넘어간 것 같았고 저 역시 그 사람을 좋게 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데이트,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부산에서 근무하는 2년간 그렇게 쭉 연애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다시 본사인 서울로 돌아가게 된 그 사람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거죠. 짧지 않은 기간 만났는데 이참에 결혼해서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면 좋지 않겠냐는 건데 저희 엄마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그러자고 하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니 반갑지 뭐야. 지금까지 잘 만났는데 이제 결혼해야지. 엄마, 근데 난 아직 결혼에 대해선 잘 모르겠어. 좋은 사람이고 잘 만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 주말에 오가며 데이트 더 해도 되잖아. 그게 말이 쉽지 그런 게 아니야. 게다가 저쪽 집에서 결혼 얘기가 나온 마당에 딱히 내세울 만한 이유도 없이 미루자고만 할 순 없잖아. 그래도 난 부산에서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더 좋단 말이야.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애처럼 왜 그래. 너도 이제 곧 30이야. 서울. 한때는 저도 무조건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중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그 목표로 준비도 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픈 아빠와 병간호하는 엄마를 두고 저 혼자 서울에 갈 수가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부산에 쭉 살게 되면서 부산이 더 좋아졌거든요. 또 이젠 아빠도 없이 혼자 된 엄마를 두고 시집가 부산을 떠나야 한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럴 만큼 결혼이라는 게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엄마 말씀처럼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었기에 휩쓸리듯 결혼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하고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낯선 곳이긴 했지만 그럭저럭 잘 적응하며 지냈어요. 부산에서 연애할 만큼 알콩달콩하진 않았던 것 같지만 남편과도 그만하면 좋았고 시댁과도 큰 문제 없이 원만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부모님 두 분과 남편 아래로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은 안 했고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부와 시동생은 둥글둥글한 성향이기도 하고 저에게 무척 호의적으로 잘 대해줬고, 시모는 아무래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긴 했지만 저도 저 나름으로 하느라고 했고, 시모도 무슨 시집살이를 할 만큼 그러시진 않았으니 전반적으로 평온한 신혼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어릴 때 친구들 중에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으니 가끔 그런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렇게 저 또한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서울에서의 신혼생활이 그리 길게 지속되진 않았어요. 남편이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또 지방 근무를 한다는 거야? 부산 근무 마치고 본사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게 내가 자원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지방에서 근무하는 걸 자처했다는 거야? 아니 왜? 본사에서 근무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지. 순환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핵심 인재로 간주한다고. 특히 지방 현장 근무 경험은 정말 중요해. 임원들 보면 다들 그런 이력이 있단 말이야. 부산에 있을 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야망이 큰 사람이더라고요. 대기업 특성상 한 가지 업무에 특화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인큐베이팅 시스템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본사에 오래 머물면서 한 가지 업무만 담당한 인력보다 다양한 부서와 지역을 오가며 여러 경험을 한 인재를 더 훌륭한 인재로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대기업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장차 임원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사람인 만큼 그런 이력을 갖춰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산에 내려왔던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내려왔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지방 근무를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임원이 되기 위한 남편의 계산에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니 남편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순환 근무를 했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을 따라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커리어를 쌓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림 그리는 일과 관련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 아이들 가르치는 일 같은 것을 아르바이트처럼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남편과 시모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여기서도 그 무슨 화실 같은 데 나가서 애들 가르치고 그럴 거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여기 나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뭐해. 무료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돈도 벌면 좋아. 그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그래. 그리고 할 게 왜 없어? 정 그렇게 뭘 하고 싶으면 요리 같은 거나 배우러 다녀. 저번에 엄마도 뭐라고 하셨잖아. 안 그래? 남편이 말하는 시모가 하셨던 말씀이란 건 말이에요. 결국 얼른 애부터 하나 낳아서 들어앉아 애 잘 키우고 남편 내도 잘할 생각이나 하라는 뭐 그런 말씀이셨어요.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시모가 좀 날카롭게 말씀하시긴 하셨거든요. 예, 너 그 애들 가르치고 다니는 거 그거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가정주부가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면 남들 보기에도 안 좋아. 어머니, 그런데 저는 제 전공 살려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전업주부로 사는 것보단 제 일이 갖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낳는다는 거냐? 너 처음 시집 올 때 어린 며느리 본다고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는데 너도 이제 30 훌쩍 넘지 않았어? 얼른 애부터 하나 낳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래서 시모는 시모라고 하나 봅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은 늘 하고 있었고 일부러 계획해서 임신을 미루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또 저희 친정엄마도 같은 생각이셨기에 전화 통화할 때마다 아이 얘기를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시모처럼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시모는
마치 제가 아이를 낳기 위해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말씀하셨고, 아이도 하나 못 낳아놓고 무슨 딴짓을 하겠냐는 거나 식으로 말씀하셨으니 그걸 듣는 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모 눈치도 보이고 남편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아이들 가르치러 다니는 일을 관두고 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긴 했으니까요. 저 또한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던 것인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쉽게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아이에 대해선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병원에는 안 가봤냐고요? 왜 안 가봤겠어요? 저도 불임 클리닉이며 그런 곳에 다니면서 도움도 물론 받아봤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제 몸이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런 시술들이 저에게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이번엔 해외 주재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프랑스로 말이에요. 유럽 주재원은 특히나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 간주되는 것이라 발령나자마자 남편은 한껏 상기됐죠. 임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던 해외 주재였으니 주재 거쳐 임원될 날이 머지 않았다 생각했을 테니까요. 축하해, 해외 주재. 그것도 유럽 주재 거쳐서 임원되는 게 당신 평생의 수건인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그지? 그럼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잖아. 지난번 독일 주재 발령받은 동기놈 때문에 약이 올라 잠도 잘 안 왔는데 정말 기분 좋아. 독일보다 프랑스 주재가 한 수 위거든. 그럼 그렇지. 그래, 정말 잘 됐어. 프랑스라니. 가능하면 나도 거기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 좀 알아보려고. 남편이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될 곳이 프랑스라는 것에 저 또한 설렜어요. 너무 오랫동안 놓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늘 그림에 대한 열망과 갈증이 있었으니까요. 프랑스에서 당시 그 불을 지필 수 있기를 꿈꾸며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과 함께 프랑스에 가지 못했어요. 딱 그즈음 시부가 쓰러지셔서 집에서도 간호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너희 아버지 이제 집으로 모시면 누구 한 사람이 계속 붙어서 간병을 해야 하는데 나는 못한다. 내가 지금 허리, 무릎, 손목, 온갖 관절이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있어야 말이지. 내 한몸 거스하기도 힘든데 내가 네 아버지 수발을 어떻게 들겠니? 그래요. 엄마도 힘들어서 못하시지. 할 수 없잖아요. 간병인 알아보는 수밖에. 간병인 구하기는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24시간 간병을 맡겨야 하는데 아무나 집에 들여놓을 수도 없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지 말고 며느라기 네가 여기 남아서 네 시아버지 좀 돌보면 어떨까 싶구나. 어차피 너희들 애도 포기한 마당에 그 멀리까지 꼭 네가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시모가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기에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 다녀오는 출장도 아니고 몇 달 있다 오는 것도 아니고 2년 예정으로 가는 건데 저더러 남편과 같이 가지 말고 여기나마 시부 간호를 하라니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이라도 나서서 저랑 같이 가겠다고 해주면 좋으련만 시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긴 회사에서 다 지원해주는 거라 나 혼자 가면 호텔 생활하면서 지내도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두고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꼭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지. 그것 봐라. 그럼 더더욱 며느라기 네가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무슨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엔 네 시아버지 수발드는 게 낫지. 네 시아버지가 널 좀 예뻐하셨냐? 기가 막혔습니다. 해외 주재로 나가는 남편과 함께 가는 아내의 역할이 밥 해주는 것밖에 없나요?
부부라면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둬야 하지 않냐고요. 밥 해주고 청소해줄 일 없으니 같이 안 가도 된다는 그 황당한 논리가 너무나 불합리하다 생각했지만 달리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또 시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시모 말씀처럼 시부가 저에게 참 잘해주셨고 또 아빠가 편찮으셨던 시절 엄마가 진심으로 간병하는 걸 지켜본 저였기에 아빠 생각도 많이 났어요. 서럽고 속상했지만 전 그렇게 한국에 남아 시부 간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는 간병을 한 지 1년 만에 시부는 돌아가셨어요. 체격도 건장하고 건강하셨던 분이셨는데 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신 후 쭉 누워만 계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시부를 보살펴 드리는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안타깝고 슬펐어요. 프랑스에 나가 있던 남편도 당연히 시부 장례를 치르러 귀국했었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때 제가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나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나도 당신 따라 같이 들어가면 안 돼? 반년이라도 프랑스에서 살아보고 싶어. 이제 그래도 되잖아. 아, 그래? 그렇긴 한데 금방 들어올 텐데 번거롭게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돼?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도 마음이 그러실 거 아니야. 당신이 같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서 그래. 번거로울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반년밖에 안 되잖아.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도 없을 테고. 당신이 온다고 하면 나 지금 있는 곳에서 집도 옮겨야 하고 뭐가 복잡하단 말이야. 고작 몇 달이야. 나 임원되고 나면 근사한 곳으로 여행 가자.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여기.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도 없었고 저는 이번에도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남편을 따라 프랑스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봤자 고작 몇 달이라고 2년 채우고 들어온다던 남편이었지만 주재 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되는 바람에 남편은 3년을 꼬박 채우고 1년 반 뒤에 귀국했습니다. 남편의 귀국은 금이 환영이 따로 없었어요. 전화기 넘어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시모 또한 남편 귀국일이 잡힌 그날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들떠계셨죠. 이제 우리 아들 들어오면 이모는 따는 당상 아니냐. 벌써부터 대기업 임원 아들 든 거 축하한다고 난리들이지 뭐야. 네, 어머니 좋으시죠? 전 임원 그런 건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싶은데 주재 기간 끝나고 들어온다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니. 부정타게 그런 말을 왜 해? 넌 가끔 보면 참 이상한 데가 있더구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니에요, 어머니. 잘 될 거예요. 그렇고 말고, 그 사거리 건약국집 건약사 모친이 나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야. 약사들 자랑스럽다 했지만 대기업 임원만 하냐 하면서 말이지. 원래 그 사람이 잘난 척을 좀 했지 않니? 이제 나한텐 그 잘난 척 다시는 못할 게야. 시모가 온 동네방네 대기업 임원 아들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저러다 안 되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들 정도로 설레발이 심하셨거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모자가 전화통화라도 하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임원, 그놈의 임원 타령만 해대는 거예요. 아주 쿵짝 맞춰 김칫국 들이키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남편이 귀국하고 얼마 있지 않아 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되긴 했답니다. 발령 소식을 듣자마자 시모는 온 친척, 지인들 끌어모아 잔치상을 차려야 한다며 일주일 전부터 저에게 상차림 메뉴를 짜오라고 하시고 수산시장, 청과시장 다 돌아다니며 장을 봐오라고 하시고 아휴,
정말 누가 보면 무슨 나라님 잔치상이 따로 없다 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모가 평소 엄청 돈을 아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카드 척 내놓으며 온갖 비싼 식재료를 다 사오라고 하시질 않나. 그야말로 대단한 잔치상을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야 뭐 일거리만 늘어난 셈이지 뭐예요. 그래도 제 남편 잘 되는 일이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시모가 준비한 파티 당일이 되었고 친척들은 물론이고 시모 지인의 남편 지인들까지 대략 30명 가까이 집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말이 쉽지 30명 잔치상을 집에서 차리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일주일 전부터 몇 날 며칠 준비를 했다곤 해도 파티 당일 컴컴한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미리 해놓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꼭 그날 해야 하는 일들이 만만치 않았으니 새벽부터 쉴 새 없이 뛰어다닌 저는 허리, 무릎, 손목에 감각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다들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인사를 해주셨으니 그게 다 제가 고생한 덕분이라 생각했고 보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시모가 한층 부추기는 바람에 남편이 건배사를 제안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한마디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자, 얼른 한마디 하고 다 같이 건배하자고. 아이, 엄마도 참 쑥스럽게. 그렇긴 하지만 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린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인사는 해야지. 오늘 이 자리가 있도록 항상 제 옆에서 큰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을 제일 먼저 소개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건배사를 시작하기에 그 순간 전 살짝 감동받아서 울컥했지 뭐예요. 며칠 내내 고생한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죠. 남편이 사람들 앞에 제일 먼저 그렇게 소개할 사람이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제 얘기하는 줄 알고 앞치마 벗어던지고 옷매무새까지 고쳤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때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창피해서 혼났어요. 모르긴 몰라도 후끈 달아오른 얼굴이 홍당무 저리 가려였을 겁니다. 제 이름 대신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대체 누구 이름이었냐고요? 시모? 아니요. 저도 시모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프랑스 주재 근무할 때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 이름을 말하더군요. 그것도 여직원 이름을 말이죠. 이제야 말이지만 솔직히 그 여직원은 제가 늘 신경이 쓰였던 존재이기도 했어요. 여직원인데다가 이혼녀라고 하는데 같이 일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직원의 존재에 대해 더 일찍 인지하고 있었다면 시부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을 쓰고 남편을 따라 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시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프랑스에 들어간 상황이라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걸핏하면 그 여직원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 때문이라는 걸 알지만 거슬리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저보다 먼저 그 여직원을 거론하다뇨.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열이 확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 다 돌아가고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조심스레 서운한 제 마음을 토로하기로 했죠. 나 사실 아까 너무 놀랐지 뭐야? 아니, 놀란 건 둘째치고 부끄러워서 혼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피곤해 죽겠는데 중요한 거 아니면 다음에 얘기해. 난 좀 쉬어야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회사 직원을 먼저 거론하니까 좀 그렇더라. 난 당연히 내 얘기하는 줄 알고 인사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제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당연히 남편이 그랬냐, 미안하다, 별 뜻 없었다, 승진 축하하는 자리였으니까 그냥 회사 직원 얘기를 한 거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제 마음 알아주며 다독여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도 어이없게 변하는 걸 보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를 비웃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야, 기가 막혀서 아니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너한테 공을 돌려? 안 그래? 무슨 꼭 공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래도 내가 당신 아는데 보통 그런 자리에서는 예의로라도 제일 먼저 자기 와이프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 남들 보기에도 그게 더... 아, 정말 가뜩이나 피곤하다는데 진짜 더 피곤하게 하네. 오늘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었지만 그래, 이런 건 빨리 정하는 게 낫지. 네 팔자에 남편 복은 없나 보다. 이제 그만하고 이혼하자. 그러더니 이미 준비해놓은 이혼 서류까지 건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머리를 심하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저한테 이혼을 통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이라니. 그 소리를 남편이란 놈 네가 먼저 내 앞에 꺼내놓는다고? 그래 좋다. 네가 정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입술에 힘을 꽉 준 채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이혼? 나더러 남편 복이 없다고 했니? 그러냐? 그러는 너란 놈은 대성할 팔자는 못 되나 보다.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고 네 인생 시궁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 네놈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마. 알겠냐? 저는 그렇게 남편보다 더 큰 소리로 남편을 비웃어주며 그 이혼 서류 받아들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냐고요?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었던 거냐고요? 저는 남편을 반격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나서서 그걸로 남편을 공격하고 이혼을 요구할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무언가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해외 주재 근무를 할 당시 현지 협력업체에 편법으로 납품 계약을 몰아준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현지 협력업체란 남편의 지인, 엄밀히 말하자면 시모 지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던 겁니다. 즉, 아는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고 그에 대한 커미션까지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인가요? 공급가를 부풀리고 이중회계 처리한 정황까지 저는 이미 다 꿰뚫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증명할 증거들도 갖고 있었고 말입니다. 제가 그걸 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 얘기도 이어서 해드릴게요. 남편이 프랑스 주재로 떠난 후 시부 병수발을 하기 위해 저는 아예 시댁으로 살림을 옮겨 들어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시부 곁을 지켜야 했으니 남편도 없는 내내 비워둘 수 없으니 아예 집을 빼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시부 간호만 한 게 아니라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시모 또한 바로 곁에서 모시게 된 셈이었죠. 처음엔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많지 뭐예요. 제가 돌이켜보건대 제가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한 초반만 해도 시모는 뭔가 쉬쉬하며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지르고 있는 짓에 대해 시모도 물론 알고 있었으니 그 지인과 통화를 하거나 그럴 때도 자리를 피한다거나 소곤거리면서 말하는 등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서 지내는 것에 시모도 익숙해지셨는지 언제부턴간 제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인과 통화를 하거나 그 지인이 시댁으로 와서 시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오며 가며 보고 듣는 것들이 생겼던 거죠. 처음엔 미루어 짐작만 했을 뿐이에요. 시모 지인이신 그분 아들이
남편과 연관되어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말이에요. 그러다 남편이 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제가 뭘 좀 찾아야 할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노트북을 아주 오랜만에 열어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노트북이 여전히 남편 핸드폰과 연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엔 핸드폰을 거의 노트북처럼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저희 남편처럼 뭔가 비즈니스가 많은 사람들은 더 그렇고 말이에요. 그런 경우 사용하는 노트북과 핸드폰을 서로 동기화해서 연동시켜 놓으면 노트북에 있는 정보를 핸드폰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핸드폰에 있는 자료들도 노트북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인 거죠. 그 편리한 시스템이 저에게도 아주 유용했지 뭡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시댁에 가만히 앉아서 프랑스에 있는 남편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짐작했던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증거들까지 제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조용히 모아뒀어요. 처음 그 사실들을 모두 확인했을 땐 갈등도 있었어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한테 잘 얘기해서 이제라도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타격이 만만찮을 텐데 걱정되는 마음이 들 수밖에요. 또 한편으론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싶고 좀 저러다 말겠지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누구보다 야망이 큰 사람으로 임원되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인데 본인 커리어를 끝장낼 수도 있는 그런 짓을 오래 하지 않을 거란 믿음도 있었어요. 시모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몇 번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모르는 척 덮어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저에게 이혼 서류까지 내미는 상황에서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움직여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갖고 남편 회사에 제보했고 남편은 승진 취소는 물론이고 내부 징계를 받는 건 물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회사에 제보를 한 것이 저라는 걸 알고 남편은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뭐야,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그러니까 남의 노트북 뒤져서 그런 것들 다 확보해놓고 언제 터트리나 간만 보고 있었다 이거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닥쳐.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는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난 이걸 갖고는 있었지만 이걸 터트릴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어. 물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믿으려고 했다고.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란 거야? 거짓말 작작해. 어디서 앙큼하게. 그래, 이제 그걸 갖고 나를 이 꼴로 만들고 나니 속이 시원하니? 후련해? 내가 먼저 이걸 갖고 당신한테 뭐라고 했니?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니 걱정이 됐던 건 사실이야. 귀국하면 조심하라는 얘기 정도는 얼굴 보고 해줄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먼저 배신한 건 너잖아. 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나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있었겠니? 내가 말했지? 이건 다 네가 자초한 거라고. 이혼 서류 내밀며 제게 남편 복은 없는 모양이다 하던 남편에게 네 놈은 대성할 팔자는 아닌 모양이다 하며 맞받아쳐 주었지만 대성할 팔자가 아닌 정도가 아닌 거죠. 남편이 저지른 일은 매우 중대한 윤리 위반 사항이잖아요. 해고 처리될 것이 유력하다고 하더군요. 거래처에서 돈 리베이트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경우 대부분 직위 해제 후 퇴사가 정설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회사가 이를 크게 만들어 언론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르내리는 것을 꺼리기에 형사고발을 회사 내부 판단에 따라 유보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당연히 예상했던 수순이죠.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까지 벌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뜻밖의 관전잼이 시작된 거예요. 남편이 주재 시절 함께 일했다던 그 이혼녀 말이에요. 제가 신경 쓰여 했던 그 여직원이요. 남편 승집 파티 날 건배사를 하며 남편이 제일 먼저 고마움을 돌린 그 여자 말입니다. 물론 남편이 그 여자를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으로 언급한 그날 저에게 이혼 서류까지 내미는 것을 보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혼 서류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들 불륜 증거 수집해서 어떻게 하고 싶었던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추잡스러운 증거라는 것들을 직접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게 아니어도 제 손엔 남편을 나락 보낼 수 있는 다른 무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직원이 이혼녀가 아닌 유부녀였다지 뭐예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맞나 본데 그래도 법적으로 명백한 유부녀였던 거죠. 게다가 그 여자 남편이 제 남편과 그 여자 사이를 의심했고 프랑스에서부터 그것들의 불륜 행각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리베이트 비리에 더해 주재 시절부터 시작된 불륜 사실까지 터진 겁니다. 그 여자 남편이란 사람도 보통이 아닌 게 남편이 아직 직위 해제되기 전에 회사에 쳐들어와서 남편 죽방을 날리고 한바탕 난투구까지 벌였단 거예요. 남편은 사건으로 온 회사에서 웃음거리, 조롱거리, 가십거리가 된 채 쫓겨나게 생긴 거죠.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너덜너덜해진 꼴로 들어오는데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싶어서 배꼽 빠지게 비웃어줬습니다. 그러고 싶니? 정말 왜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 정도로밖에 못 사냐고.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을 믿고 살았다니 참 어이가 없다. 그렇게 비웃지만 말고 약 좀 발라줘. 정말 쓰라려 죽을 것 같아. 부끄러워서 약국에도 못 간단 말이야. 당신이 약 좀 사다 줘. 동네 약국 약사한테는 부끄럽고 나한테는 부끄러운 것도 없어? 네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인간이면 나한테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긴 똑바로 된 인간이 아니니 그러고 살았겠지. 내가 네 약을 왜 사다 주니? 정신 차려. 불륜녀 남편한테 얻어터지고 회사에선 곧 쫓겨날 판이 되어서야 남편은 기가 팍 죽어서 저에게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가 저에게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뭐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듯이 넘어갈 수 있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를 더 화나게 하더라고요. 더 이상 떨어질 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한순간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회사에 마무리될 때까진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 너 정말 꼴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서로 질질 끄는 거 피곤하니까 간단하게 합의해주면 좋겠어. 이혼? 안 돼,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계시는 부산에 내려가서 살까? 거기서 나 다시 시작하면 돼. 야, 미쳤냐? 내가 왜 너 같은 인간이랑 뭘 다시 시작해? 이혼 그거 네가 먼저 하자고 한 거 아니야. 나더러 발목 잡지 말라고 했지? 누가 할 소리? 내 발목 잡을 생각 하지도 마.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인간 그래도 1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이랍시고 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더러 부산 내려가서 저희 엄마 모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것 좀 보시라고요.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걸 직감하고선 저한테 매달리면서 말하자면 저의 약점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교활한 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만 생각하면
처음부터 남편이란 인간은 저를 그런 식으로 공략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임원이 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순환 근무를 자처했던 것처럼 아내로서 제가 적합하다 생각했으니 전략을 세워 저를 공략한 거죠. 10년이나 넘게 살고 이혼을 결심한 시점에서야 남편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됐지 뭡니까?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남편이 끝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헌신적으로 결혼 생활에 충실하며 시부 병간호까지 했던 것을 인정받아 제 목대로 챙겨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시집가서 잘 사는 줄로만 알고 있는 엄마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간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엄마도 내심 제가 사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니 그제야 엄마도 그간 저에게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딸 아까워서 혼났어. 그 좋은 재능 펼쳐보지도 못하고 썩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등 떠밀어 시집 보내지 말 걸 그랬나 후회도 했지 뭐냐. 에이, 뭘 그렇게까지. 그것도 다 인생 공부지 뭐. 나 정말 괜찮아. 아직 안 늦었어. 나 다시 뭐라도 시작해서 열심히 해볼 거야. 그래. 우리 딸 이런 모습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아무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말고. 지금부터라도 네 꿈 펼치면서 새롭게 살아보렴. 엄마가 항상 응원해. 우선은 일자리부터 알아봤어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어제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문화센터에 강사로 지원하는 원서를 내고 왔답니다. 그걸 내고 나오는데 정말이지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문화센터 거기는 하나도 안 변했더라. 벌써 10수년이나 지났는데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더 좋았어. 그래? 너 거기서 일하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 그치? 다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잖아. 그래, 다시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기분이 묘하기도 했는데 그게 참 좋았어. 그랬니? 난 오늘 네가 이젤표가 앉는 걸 보면서 너 요만할 때 생각나더라. 그때처럼 다시 네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해봐. 역시 엄마랑 저는 통하는 게 많아요. 엄마도 저도 부산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 시간을 즐겁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이어야 할 생각도 물론 있어요. 당분간은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전처럼 엄마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것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평화롭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제 인생에 대해서도 천천히 진지하게 고민하려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20대에 제 꿈을 접고 남편과 결혼해서 10년 넘게 살면서 아이도 하나 낳지 못하고 제 커리어 같은 것도 모두 잊고 살았지만 그 시간들을 억울하다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엄마랑도 얘기했지만 그 또한 제가 살아내야 했을 제 인생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저만의 작품 세계에서 그런 저의 경험들이 모두 녹아나 승화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인생 쓴맛도 경험해봤으니 그림을 대하는 저의 마음도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뭔가 한껏 벅찬 기분이 들어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다 풀어놓고 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뭔가 다시 꽉 차오르는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충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건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기분 그대로 제 고향 부산에서 앞으로의 제 삶을 더욱 보람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